알아두면 쓸데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방대한 제국의 창시자 샤를 대제. 샤를은 단신왕 피핀의 큰아들인데 그는 아버지와 달리 키가 크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오랜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내며 그는 강인한 의지력을 기르고 풍부한 전쟁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민첩하고 용맹하며 탁월한 군사적 재능까지 겸비한 그는 아버지 피핀의 칭찬과 총애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768년에 피핀이 사망한 후 변통관례에 따라 샤를과 동생 카를로마는 나라를 공평하게 나누고 동시에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두 형제 모두 보통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771년에 동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프랑크 왕국은 다시 내전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카를로만이 죽은 후 그의 왕후는 자녀들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도망가서 샤를은 순조롭게 동생이 남긴 왕국을 이어받고 프랑크 왕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샤를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에게는 광활한 영토의 대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원대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이후 피로를 잊은 채 군대를 이끌고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생애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즉위한 초기에 샤를은 세 차례 전쟁을 일으켰는데 먼저 아키텐족의 반란을 평정하고 자신의 아들 루이를 아키텐의 국왕으로 세웠습니다. 773년에는 롬바르드족의 군사 위협을 받은 아드리안 교황이 샤를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롬바르드족은 단신왕 피핀이 멸망시키고자 했던 대상입니다. 그러나 샤를은 아버지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는 롬바르드 국왕 데시데리우스의 딸과 결혼해 한동안 롬바르드족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일로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진 교황이 샤를을 교적에서 빼버리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크면 비는 적다. 샤를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자 아드리안 교황은 입을 다물었는데 이후 롬바르드 왕 데시데리우스의 행보가 그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카를로만이 죽은 후 그의 왕후는 자식들과 롬바르드에 가서 보호를 요청했고 데시데리우스는 카를로만의 아들이 프랑크 왕국의 왕위 계승권을 얻도록 교황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데시데리우스의 이러한 행동은 샤를에게 도전한다는 의미였는데 당시 샤를은 작센족과 전쟁을 하고 있어서 전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데시데리우스에게 화해를 청했으나 데시데리우스는 샤를이 전장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화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분노한 샤를은 교황의 청을 받아들여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달려가서 이듬해에 롬바르드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롬바르드를 자신의 영토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카를로만의 자녀들은 샤를의 손에 들어갔는데 그가 조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778년에) 샤를은 에스파냐로 출병해 그곳을 점령하고 있던 아랍인들을 공격했는데 양측 모두 교전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상황이 오래될수록 서로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샤를은 상대의 평화회담을 받아들이고 피레네산 이남으로 퇴각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거짓 회담을 제안하고는 몰래 프랑크 군대가 돌아갈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피레네산에 매복을 했습니다. 샤를은 순조롭게 산을 통과했지만 군수품을 책임지고 있던 호위 부대가 적군의 급습을 받아 전멸했으며 지휘관 롤랑도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수차의 전투 끝에 801년에 샤를은 마침내 에스파냐의 아랍인들을 물리쳐 복수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788년 샤를은 군대를 이끌고 도나우 강 상류의 바이에른을 정벌하고 바이에른 공작을 폐위시켰는데 땅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눈 뒤 그가 임명한 백작들에게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 후 샤를은 다시 도나우강 종류의 아바르족과 전쟁을 벌여 그들도 정복했는데
훈족과 아바르족은 강인한 유목민족으로 도나우강 하류를 차지하고 있어서 샤를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아바르족을 정복한 후 샤를은 훈족을 그냥 두지 않았는데 그는 엄청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여 단번에 훈족을 무너뜨려 유럽의 위협이 되던 훈족을 해결했습니다. 훈족은 중앙아시아의 스텝지대에 거주하였던 투르크계의 유목기마 민족입니다. 샤를은 재위 수십 년 동안 약 50여 차례의 전쟁을 벌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치렀고 가장 힘들었던 전쟁은 작센족 정복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772년에 시작하여 장장 30여 년을 끌다 804년에 끝이 났는데 작센족은 라인강, 하류와 엘베강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나운 야만족이었던 작센족은 주변 지역을 수시로 약탈했는데 그들은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도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한때 프랑크 왕국에 정벌되었을 때에도 작센족은 굴복하지 않고 수시로 반란을 일으킨 한마디로 프랑크 역대 왕들의 골칫거리였던 셈인데 샤를은 왕이 된 후 이 골칫거리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작센족이 믿는 다신교가 그들을 굴복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군사적인 방법과 종교적인 방법을 함께 동원하여 작센족을 철저히 정복하기로 계획했습니다. 772년에 샤를이 파견한 부대가 작센족의 성지를 공격해 신전을 폐허로 만들고 대량의 금원보화를 약탈했는데 프랑크인들의 성지 습격은 작센족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작센족은 연합해 샤를에 대항했습니다. 때마침 교황이 샤를에게 구원을 요청해 샤를은 군대를 이끌고 롬바르드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작센족은 그 틈에 곳곳을 약탈했습니다. 돌아온 샤를은 신속히 군대를 규합한 뒤에 라인강을 넘어 작센족을 공격하여 그들의 항복을 받아냈으나 1년도 채 되지 못해 작센족은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샤를이 대군을 일으켜 공격하자 수많은 작센족이 투항하고 개종할 것을 약속했고 777년에 샤를은 작센족에 대한 1차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상태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782년에 작센족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 선교사를 죽이고 프랑크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사망한 병사 중에는 고위급 장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샤를은 분노했고 서둘러 병력을 모아 작센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샤를은 하루 만에 작센족 4,500명을 집단 도살했는데 이 도살로 작센족은 더 큰 반란을 일으켰고 계속되는 전쟁은 80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군사적인 정복과 종교적인 간파로 끝내 작센족을 정복하였는데 작센족을 관리하기 위해 샤를은 엘베 강변에 살던 작센족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엄격하게 감시했습니다. 샤를은 인생 대부분을 정벌 전쟁을 하는데 보냈는데 그는 한 손에는 거물, 다른 한 손에는 빗자가를 들고 곳곳을 정벌하여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거의 2배로 늘려놓았습니다. 9세기 초 그는 방대한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의 영토는 동쪽으로 엘베 강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대서양 연안, 북쪽으로는 북해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비중해까지 다다랐습니다. 거의 서유럽 대륙의 대부분인 지금의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일부 에스파냐의 영토에 해당하는 땅을 차지하여 당시 유럽 대륙의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샤를은 국왕이라는 칭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광활한 대륙을 가진 대제국을 통치하는 왕에게 어울리는 칭호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아드리안 교황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레오 3세가 교황에 올랐는데 레오 3세의 황당한 행동이 수많은 반대파를 만들었습니다.
반대파는 그의 혀를 잘라버리고 그의 얼굴을 망가뜨리겠다고 위협하고 그를 끌어내렸는데 799년에 교황은 감옥에서 몰래 탈출했습니다. 그 후 샤를이 갈고 덮던 그를 다시 교황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800년의 반대파들이 다시 교황에 대항하자 샤를이 이탈리아로 가서 반란을 평정하고 레오 3세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레오 3세는 감격했으며 보답을 하기로 했는데 800년 11월 샤를이 로마를 방문했을 때 교황은 친히 교회까지 그를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당시 황제가 방문했을 때만 교황이 영접하러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적인 신호였는데 성탄절이 다가올 즈음 샤를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교황 레오 3세가 금관을 꺼내 샤를의 머리에 씌워주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당신에게 대관을 내립니다. 로마인의 황제여.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환호했고 그렇게 샤를은 순조롭게 황제가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샤를 마뉴는 샤를 대제를 의미하며 정식 칭호는 샤를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위대한 황제이며 프랑크인과 롱바르드족의 군주가 되었고 프랑크 왕국은 샤를 제국으로 불렸습니다. 샤를은 스스로 로마 제국의 계승자이며 그리스도교 세계의 보호자로 여겼고 그의 제국은 자연스럽게 고대 로마 제국을 잇게 되었습니다. 샤를 제국은 국제적으로 최고의 지위를 누렸으며 멀리 스코틀랜드와 동방이 비그리스도교 국가인 아바스 왕조도 샤를 제국과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샤를이 황제가 된 후 대규모 군사 충돌은 대체로 평정되었고 그는 이제 정치를 공고하게 하려고 내정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샤를은 말 위에서는 천하를 호령하는 군주였으며 보좌에서도 뛰어난 군주였는데 방대한 제국을 수백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그가 임명한 백작이나 주교에게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샤를은 영지 제도를 추진하여 부하들의 충성을 이끌어냈는데 제국의 관리와 주교는 황제에게서 영지를 받고 황제의 봉신이 되고 영지를 받는 조건으로 그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샤를은 엄격한 상하 행정관리 체계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정무를 관리했는데 지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일은 신속하게 상부로 전달되었습니다. 샤를은 방대한 행정체계의 핵심에 있었는데 중앙에는 황제가 신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기밀회의가 있었으며 이 밖에 귀족회의가 매년 한두 차례 열려 중대한 정책을 토론했습니다. 하부 관리들의 불복종을 방지하기 위해 샤를은 순찰 관리를 보내 지방행정과 사법을 감독했고 자신도 수시로 각지를 시찰했습니다. 국내의 여러 민족과 지역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샤를은 직접 법률 제정에 참여해 제국 내 각 부족의 법률을 종합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가 제정한 칙령 중에는 조항이 1000개가 넘는 법규도 있었는데 법률의 내용은 정치에서 형벌까지 심지어 개인, 가정사까지 관련될 정도로 광범위했습니다. 샤를 시대의 그리스도교는 프랑크 왕국에 깊은 영향을 주었는데 샤를은 그리스도교가 사람들의 사상을 제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사상과 문화를 충분히 이용했는데 교회와 관련한 규칙을 마련하고 교구를 설치해 왕권과 교권이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샤를은 문화 교육에도 큰 공헌을 했는데 당시 많은 신하가 그를 몰라 나라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내에 학교를 세우고 널리 학자들을 불러 모아 귀족 자제들과 특별히 선발된 빈민층 자제들을 가르쳤고 교회와 수도원에 학교를 세워 일반 국민도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샤를은 수많은 라틴어 문학과 그리스 고전 작품을 수집하고 필사했으며 고대 야만족의 전설과 노래도 수집해 정리하고 보존했습니다.
그 밖에 전국의 학자들에게 라틴어로 된 성경을 공부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는데 샤를의 이런 정책들은 프랑스의 문화 사업을 크게 발전시켜 이 시기를 카롤린거 르네상스라고 평가했습니다. 814년에 프랑크 왕국을 47년 동안 통치한 샤를 대제가 72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위대한 제국의 황제이자 훌륭하고 용맹한 군주였던 샤를의 영광과 명예는 영원히 역사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국의 역사를 끝낸 베르덴 조약으로 이어집니다.